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 교수 김나연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부산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과 공생하는 공간의 비밀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공간과 자연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써있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와. 네, 들어본 적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무엇인지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실 거고요. 또 그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여러분이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필리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되게 의미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의 어떤 성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부분의 연구 결과를 가상현실과 생체신호 기술을 활용해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로 바이오필리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도시화에 대한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서 나오게 되는 건데, 굉장히 고밀도된 이 도시 환경 속에서 녹지와 어떤 자연과 분리된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전략을 활용을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도 실내 공간 안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생활을 하고 있나요? 99%. 그렇게 많이,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미국 자료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90% 이상이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고 콘크리트 빌딩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여러분들 홈스쿨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컴퓨터를 보고 또 실내 생활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의 현상들의 키워드로 나타낸 건데, 특히 이렇게 우울증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다거나 이런 좌절감, 이런 키워드들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통계 그래프를 보면 우울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10대와 20대의 그런 우울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를 볼 수 있는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녹지 공간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연구도 있거든요. 서울의대에서 녹지 공간과 우울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밝혀낸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녹지 공간이 적으면 우울 증상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그래서 정말로 자연환경과 우울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필릭 시티는 우리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신체 건강, 또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지수, 이런 거와도 상당히 관계가 많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필리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바이오필리아는 고대 그리스어 생명, 바이오 생명과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 바이오 플러스 필리아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자연 사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개념인데요. 이 세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필리아, 오늘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시작을 보면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이분에 의해서 이 개념이 바이오필리아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 미국 생물학자이자 곤충학자인 윌슨, 이분이 이 바이오필리아라는 말을 대중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바이오필리아는 살아있는 유기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본래 타고난 정서적인 친화성, 우리 유전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는 거는 정말 우리 내재되어 있는 거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켈러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이런 특징, 이런 것들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아이디어로 적용을 하는데, 그런 사례와 이론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유전적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그런 바이오필리아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약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필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학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실내 공간, 그 다음에 외부 공간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웰빙, 행복감, 이런 것들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좀 요약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온 거를 보면,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적용한 공간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를 많이 낮춰줄 수 있고, 또 면역력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중요하죠. 어른이든 아이든 주의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요즘같이 창의력을 강조하는 시대에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제공해 줄 거라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 인지 능력을 포함한 집중력과 창조력,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우리 또 기억력 상승시켜주고, 이로 인해서 어른이든 아이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도록 하고, 또 장수에도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피라미드 그래프인데 이게 뭘까요? 이건 영국의 사례인데요. 어떤 우울증을 처방을 할 때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 자연 식당을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매일매일 그런 주거 공간 안에 있는 산책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적용된 건물 파사드라든지 실내 공간, 아니면 플랜테리어,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인근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 된다. 이게 처방 식단이에요.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변에 공원을 걷는다든지 이런 거를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조금 멀리 좋은 곳에 뭐 산림욕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걷고 여행을 해라. 그 다음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해외를 갈 때는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강렬한 자연을, 정말 자연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면 이런 것들이 우울증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내린 처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간에 어떻게 그럼 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낙수장이라는 주택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숲속 안에 이렇게 폭포수도 있고 정말 자연 속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건축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도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플랜테리어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네. 많은 분들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것도 바이오플릭 디자인을 적용한 굉장히 좋은 사례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키운다든지 이런 거. 플랜트 플러스 인테리어죠. 그래서 플랜테리어,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힐링을 성사하는 이런 플랜테리어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올해 인테리어 트렌드, 그러니까 단지 바이오플릭 디자인이 어떤 트렌드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에 이런 것들이 대중화된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플릭 디자인 을 만들고 또 바이오플릭 시티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집에 또 플랜테리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플릭 디자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소예요. 병원, 병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입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왼쪽에 있는 공간에 있고 싶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공간에 있고 싶으세요? 네, 다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바이오플릭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공간과 적용한 후의 공간이죠.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혈압 지수가 있는 그런 환자에도 회복력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자연을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을 병원 안에서 이렇게 회복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공간에 바이오플릭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건축이야말로 바이오플릭을 가장 많이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내부에 식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두통이 좀 감소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기침이라든지 다양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공간 중에서 아까 뭐 주거 공간, 병원도 소개해드렸고 또 우리가 여기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학부모분들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쪽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오른쪽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네네. 이렇게 회색의 큐비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 채광, 그쵸? 아니면 나무, 그 다음에 오픈 스페이스, 이런 공간에서 훨씬 더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 연구 결과고요. 여긴 어디 같으세요? 아마존. 그쵸? 국립공원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아마존 아시죠? 그래서 아마존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오피스인데요. 오피스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이오플릭 디자인을 적용하는 게 업무 효율에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돌아올 시간이 없는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실내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자. 그리고 또 실내 공간에 이런 자연 식물적인 요소들을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마치 숲속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사무실을 디자인을 했어요. 이런 사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다양한 사례를 봤더니 개인의 업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들이 근무 환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자연광 유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창문을 개폐형 창문을 추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 효율이 많이 증가됐다는 거를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계시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플릭 디자인의 어떤 적용 방법과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오시면 제가 다 투어를 드릴 수 있는데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 속에 이렇게 빌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하거나 이럴 때 정말로 그냥 창밖을 보면 이렇게 자연이 항상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내 공간에도 이거는 학생들
이 안에 학생들 식당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라운지도 있고, 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실외에만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실내에도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이렇게 자연채광, 개폐형 창문, 이렇게 자유롭게 있고, 또 나무를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를 했죠. 바이오플릭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그 소크 생물학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노벨상 5명 이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배출을 한 곳인데, 거기에 연구소를 설계할 때 3m 이상의 천정 실링 높이를 3m 이상으로 하자라고 했고, 그 결과 그 천정의 높이가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창의력에 굉장히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높은 천정이 창의력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기 교실을 나중에 설계하시거나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천정의 높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팁들이 있죠. 여기는 최근에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뮤지엄산이라고 그 원주에 있어요. 안도 타다오라는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지금 10주년이 돼서 안도 타다오의 그 건축물 전시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때 저희가 갔을 때, 저희는 공간 디자인 소비자학과고 저희는 매 학기마다 답사를 다녀요. 그래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공간, 또 좋은 공간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설계하거나 어떤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트렌드도 알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이때 바로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여서 학생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 뮤지엄산을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갔더니 하는 말이 정말 힐링된다. 정말 여기 파라다이스예요.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유를 봤더니 바이오플릭 디자인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뮤지엄이고, 어디를 보나 360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고, 또 수공간을, 안도 타다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공간을 잘 활용했는데 수공간도 활용된 것들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올게닉한 그런 형태라든지 커브 쉐입, 다양한 면에서 바이오플릭 디자인의 패턴과 이런 형태를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오필리아의 개념과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아까 캐럴트라는 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분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네. 그래서 자연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공기라든지 아니면 빛의 요소, 아니면 식물이라든지 그런 정말 직접적인 수공간이라든지 자연의 요소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 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직접적 경험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근데 항상 자연의 요소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연의 이미지들, 자연의 이미지를 이렇게 벽에 건다든지 풍경화 같은 거, 아니면 자연의 색깔,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연의 형태, 뭐 프랙탈 디자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 이렇게 딱딱한 형태의 직선형이 아니라 유기적인 형태, 이런 형태를 불러오는 것도 자연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바이오미미크리, 생체 모방. 그래서 생물체를 형태적 뿐만 아니라 기능적, 어떤 원리적, 시스템적 이렇게 다채롭게 생체를 모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 또한 자연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에 자연의 공간적인 체험, 예를 들어서 뭐 전망대라든지 발코니를 내는 거, 아니면 은신처라든지 이런 다양한, 아니면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공간을 또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바이오플릭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네, 이걸 봤을 때 혹시 여기는 어딜까요? 호텔? 5성급 호텔. 호텔 같으세요? 네. 관광지 공항. 호텔. 공항 맞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뛰어난데요? 식물원이라고 대답하는 학생.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신기하네.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에요. 그래서 공항은 그 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희가 맞이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가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지금 바이오플렉시티로 굉장히 유명한 선진 사례이기 때문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굉장히 프레시한 공기, 그렇죠? 이런 되게 프레시한 어떤 바이오플렉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폭포수 40m가 넘어요. 여기에서 이 소리도 굉장히 압권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플렉 디자인적인 시각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소리, 또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또 열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바이오플렉 시티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 공항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싱가포르 가시면 곳곳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 바이오플렉 시티라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마리나베이 호텔이죠. 맨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고 인피니티 풀을 처음 적용한 사례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창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건물의 내부에서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연을 볼 수 있는 방법. 근데 이런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많으시죠? 아파트에 살 때 그렇게 닫혀져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발코니를 내는 유기적인 그런 패턴의 파사드 디자인을 하고 발코니를 내서 자연과 연결할 수 있고, 아까 개폐형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랬잖아요. 자연광, 그쵸? 여기는 시카고의 아쿠아타워고요. 프랑스에도 발코니를 확장하는 이런 디자인, 이것 또한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뮤지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아부다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장누벨이라고 프리츠커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프렌치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는데 딱 보기에 도매 형태죠. 그쵸? 이 도매 형태고, 내부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걸까요?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패턴을 만들어서 자연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쵸? 어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림자의 패턴이 달라지고. 이 또한 바이오플렉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숲속을 걷다가 하늘을 바라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이파리가 있고 그 안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그렇죠?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기 보면 약간 힌트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돔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뮤지엄의 루브르 아부다비 뮤지엄의 그런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더 현대 서울? IFC 그 여의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화점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모난 박스에 층층이 있고 햇빛도 없고 나갈 수 없게 돼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마치 숲속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MZ 세대를 겨냥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 쇼핑몰로 해서 지금 벤치마킹 투어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마치 쇼핑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산책로를 걷듯이 계속해서 자연을 접할 수 있고 한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외부에서나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벽면에 녹지를
네, 적용을 하는 거, 아니면 마치 나무가 뻗어나가는 거와 같은 이런 형태로 유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바이오블랙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이렇게 녹지로 적용을 해서 하는 파사드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거는 굉장히 대조되는 형태인데, 아니면 이렇게 발코니를 내고, 또 여기에는 이 석조 패턴이라든지 발코니의 패턴 유기적이거든요. 네, 이렇게 컬브 형태를 내는 것 또한 바이오블랙 디자인을 간접적으로 적용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연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고요. 직접 체험이고 자연의 간접 체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연의 물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것 또한 바이오블랙 디자인을 적용한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오늘 강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바다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굉장히 많죠.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에서는 바다를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코엑스에 미디어 파사드로 바다를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보면 파사드가 있는데, 미디어 파사드에 자연의 파도를 연상시키는 걸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수상도 했고, 네, 한 사례여가지고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라는 네, 제목으로 만든 퍼블릭 미디어 아트, 그 파사드에다가 이렇게 파도를 적용을 한 사례예요. 바다를 직접 볼 수 없다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여기 직접 와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미디어 아트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여기는 인천공항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영종도인데요. 이것도 바이오블랙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디자인 호텔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호텔들을 선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 호텔이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모든 공간의 요소마다 자연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밖에 바다를 볼 수 있게끔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방에 누워 있을 때도 호텔에 가면 보통 이렇게 침대가 있고 바로 앞에 TV가 있죠. 대부분이 그렇죠. 다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침대가 발코니 바다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석양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거죠. 모든 하나하나 유닛이 마치 네스트처럼 발코니를 이렇게 갖고 있고, 이 안에 구성을 보면 정말 휴식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오늘 보여드렸고, 바이오블랙 디자인의 개념, 그 다음 바이오블랙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1번이 마지막 네, 챕터인데요. 바이오블랙 디자인의 효과를 좀 더 과학적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제가 했던 연구를 네, 소개를 해드리고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과에서도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있어서 산학연 협력 연구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예 과정 플러스 메타버스 인테리어 마이크로 디그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는 교육부에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단위 학예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과목에서 5과목 정도 이수하면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 있는 과목을 듣고 그 마이크로 디그리로 이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간 디자인과 소비자학과이기 때문에 이번 좀 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인테리어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고 있고, 또한 감성공학, 인간의 어떤 생체라든지 인간의 감성을 활용을 해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하는 감성공학 공간 디자인도 네,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건 제가 제안한 연구 그 컨셉 모델인데, 그 외부의 환경을 저희가
이런 자극을 받아서 오감으로 이것들을 경험을 하고 감성적인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생체 신호, 뇌파라든지 아니면 시선 추적,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다양한 생체 신호를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메트릭 그런 측정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 아니면 관찰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그 연구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교육 공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교육 공간에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은 힘들더라도 간접적인 체험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룸을 교실을 디자인을 하는데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말로 있는 서울시내 대학교 하나의 교실을 프로토타입으로 했고 이것이 기존에 실제로 저도 강의를 했었던 실제 공간이에요. 지금 이런 공간과 비슷한 것 같아요. 회색이 주로 있고 흰색과 굉장히 그냥 심플한 이런 공간이죠. 바이오플렉 디자인이 적용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연을 보는 것도 바이오플렉 디자인의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항상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플란트 월, 리빙 플란트 월을 적용을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바이오플렉 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을 때 아니면 칠판 주변에 있을 때 아니면 자연의 자재로 친환경 자연 자재를 적용하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아니면 유기적으로 이런 올게닉한 패턴을 천정에 적용하는 것도 바이오플렉을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뇌파를 측정을 하는 건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저는 가상현실과 여러분들 가상현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거를 쓰면 훨씬 더 몰입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모니터로도 볼 수 있지만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몰입된 환경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있는 교실의 사례와 바이오플렉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 그래서 7가지를 VR을 통해서 보는 동안에 뇌파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뇌파 헤드셋을 쓰고 그 다음에 VR 헤드셋을 동시에 쓴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공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뇌가 반응하는 거를 즉각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연구 결과는 이미 영국에서 그때 컨퍼런스 했을 때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반응이 있었고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이렇게 바깥에 자연 풍광을 봤을 때랑 그 다음에 이런 리빙 플란트 월과 나무 소재의 그런 자재를 적용했을 때 알파파가 증가를 한다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힐링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그런 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시험 보기 직전인 애를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공간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알파파가 많이 나오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타파는 인지 기능과 집중력, 각성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 컨디션을 보면 또 자연을 봤을 때도 적용이 되고 아니면 플란트 월을 적용했을 때 아니면 플란트 월과 그 다음 머터리얼을 적용했을 때도 또 베타파의 그 차이가 그 기존 상태와 베타파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거의 어떤 컨디션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말 바이오플렉 디자인이 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뇌에 어떤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특히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창의력에도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또 다른 연구에 유타 대학교에서 했던 연구도 자연을 바라보고 또 자연 속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제를 줬을 때 학생들이 자연 속에 있을 때 아니면 자연을 바라봤을 때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일치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교실을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굉장히 최근 연구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이오플랫 디자인이 병원에 많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로 바이오플랫 디자인을 병원에 적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입원실을 만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고 또 어떤 연구 결과는 간접적으로 그런 가상의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바이오플랫 디자인에 효과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VR과 뇌파 기기를 측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입원실에서 계속 TV만 보고 있죠. 이런 컨디션이 기본 세팅이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플릭 플란트 월을 적용을 했던 이파리도 실질적으로 자라는 이런 컨디션을 했고 그 다음에는 미디어 월을 적용을 해서 디지털 미디어 자연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스크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는 이런 실질적인 플란트 월과 미디어 아트를 통한 자연을 접목한 사례.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사람들의 뇌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아이 트래킹도 같이 실험을 해서 시선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동시에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시는 게 가장 기본 컨트롤 세팅인 거고 기본 상태. 자연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자연이 적용됐을 때를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눈이 집중돼서 보이는 어텐션 맵이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이 자연의 플란트 월을 진짜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VR 속에서도. 그 다음에 플란트 월 말고 미디어 월 적용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월과 플란트 월 두 개를 했을 때는 미디어 월에 훨씬 더 흥미롭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시선 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헤드셋에는 시선 추적을 레코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있어서 이렇게 뇌파와 시선 추적 VR로 연구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뇌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도 이 기본 세팅 상태랑 그다음 플란트 월과 디지털 월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알파파가 증가하고 베타파가 감소하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교육 공간과 병원 공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거고 이런 것들은 최신의 첨단 VR 기술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성공학적 접근 방법으로 다양한 생체 신호를 인간의 생체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인간의 인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감성적인 그런 신호를 알 수가 있고 바이오플릭 디자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플릭 시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연과 공생하는 공간의 비밀로서 바이오플릭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필리아는 무엇인지 바이오 플러스 필리아로 생명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플릭 디자인을 어떻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자연의 요소를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소개를 방법과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것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강연을 준비했고요.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